자, 이번 시간 이제 페이지 56쪽의 고대 정치입니다. 첫 번째 고대 정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삼국양쟁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듯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으로 가지요. 자, 이들이 이제 부여는 이제 쫓겨납니다. 저쪽으로 쫓겨나다가 결국에 고구려한테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여는 없어지게 되고, 북쪽은 이제 고구려가, 옥저동에는 자생적으로 이제 멸망하면서 고구려에 흡수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하는 50개 중에 그 목지국이 성장을 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백제국이 출현을 해서 백제가 이제 통합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변화는 6개의 가야, 그렇죠? 육가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6개의 가야로 변하게 되고, 진화는 이제 신라로, 신자로 신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미친 듯이 싸우는 이 시점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삼국양쟁이라고 씁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요? 가야는 왜 빼셨어요? 불쌍한 나라. 왜 가야를 뺐어요? 가야는요, 일단 삼국양쟁, 기본적으로 삼국의 항쟁은 중앙집권국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중앙집권국가는 뭐냐면 왕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왕 밑에 이제 신하들이 권력을 왕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른바 중앙집권국가인데, 가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야는 6개의 나라 공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라에 멸망당하면서 끝나버리거든. 중앙집권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는 삼국양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중국은 진나라가 있었어요. 진시황 알죠? 진시황이 있었고, 그렇죠? 이 진나라가 이제 멸망하고요. 자, 진나라 멸망하고 이 땅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이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초고 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한나라 때 우리가 뭐가 있었죠? 고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연맹국가가 있었죠.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사만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삼국시대에 거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깨져요. 또 깨진 다음에 이제 크게 5, 16국 시대가 있는데, 5, 16국은 5개의 오랑캐 민족이 16개 국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 16국 시대는 완전히 분열기의 총집합이지, 그냥 막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에 2개 큰 나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북조와 남조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때 북조와 남조 시대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5세기에 접어들면서 장수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6세기에 가서 무령왕이 또 등장을 했죠. 이런 중국 남북조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그냥 그렇구나.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삼국양쟁을 미친 듯이 배울 건데, 이때 공부를 다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욕심냈다가 지칩니다. 지치면 답이 안 나와요. 삼국양쟁이 지쳤다 그러면 암기거든. 막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시험에 뭐 나올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강의에 좀 의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인데, 소국에서 연맹 왕국으로 갔다가, 그렇죠? 중앙집권 고대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왕위 세습이에요. 왕위는 부자 상속으로 가야 왕권이 튼튼합니다. 형제 상속으로 갔을 때 왕이 위태위태하면 형제끼리 싸우죠. 그런데 형제끼리 싸우는데 왕이 부자 상속을 하면 당연히 내가 위태위태하면 세자가 있잖아. 왕이 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반란이 좀 줄어들겠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율령,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 이렇다. 법을 지켜야죠. 나라의 근간이 세워지는 것이고, 불교가 수용됩니다. 불교 수용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고대 불교는요,
뭐 이런 그 왕실이 수용을 하고 귀족이 전파를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왕죽불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왕죽불 사상은 뭐냐면 고대 불교 왕이 곧 부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인데 부처님한테 덤비면 안 되죠. 그리고 귀족은 양반, 귀족 뭐 다 거의 뭐 조선시대까지 조선 전기까지 상위 4% 정도밖에 안 됐고 90% 이상이 다 평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이 나머지 이제 또 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권층이 있죠. 4% 상위 4%의 특권층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부처님이 정해준 거예요. 니들이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지정해준 사람들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불교 수용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용은 고대 국가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또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영토 확장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삼국의 성립 발전에서 뭐 쫙 나와 있는데 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수업 들어가면 그래서 수업 다 끝나고 한번 이제 정리할 때 한번 봐보세요. 자, 판서로 미리 보기가 있죠. 아주 그냥 한눈에 쫙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서 3세기부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고구려 한번 볼까요? 고구려에 1세기 때 유리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유리왕은 예전에 그 고구려는 졸본이라는 곳에 터를 잡았죠. 그래서 졸본이 수도였어요. 근데 이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국내성. 그래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는데 유리왕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태조왕이 나와요. 자, 이 태조왕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태조왕은 옥저를 복속합니다. 그래서 옥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옥저를 눌러서 옥저가 이제 태조왕 고구려에게 공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2세기 때 고국천왕이 있어요. 자, 2세기 때 고국천왕인데 이 고국천왕은 왕위를 부자상속합니다. 이제부터 왕권이 벌써 탄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빈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특히나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농사를 졌는데 흉년 한번 오면요 답이 안 나와요. 흉년 들면 먹고 살 게 없죠. 언제 추수하죠? 가을에 추수해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까지 먹고 사는데 봄에 가면 먹고 살 게 없죠. 싸움을 잘하는 고구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약탈, 뭐 국가 질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봄에 곡식을 빌리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빌려주죠? 귀족들이 빌려줍니다. 귀족들이 고리대를 놔요. 그런 다음에 가을에 또 흉년이 겹쳤어요. 완전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 갚어. 돈이 없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내놔. 뭐를요? 네 몸뚱이 내놔. 노비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른바 채무노비가 급증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노비가 많아지니까 고국천왕이 왕이 되면서 왜 이렇게 노비가 많아?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야, 이런 일 근절해. 그래서 봄에 국가에서 빌려줘. 무이자로 빌려줘.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진대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쓸 때 춘대추납제도. 춘. 봄에 빌려주는 거고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대법이에요.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는 빈민 구제책을 시행했던 것이 2세기 고국천왕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국상이라고 하는데 국상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번째 그 밑에 국무총리 있죠. 그 국상을 을파소라는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진대법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만 해도 고구려 하면 2세기잖아요. 백제는 뭐하고 있어요? 백제는 조용히 해요. 백제는 좀 이따 3세기 때 돼야 슬금슬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이 조만한 나라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중원 대륙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국을 노려요. 중국 애들 계속 공격하고 중국도 짜증나 고구려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 보셨죠? 얼마나 애들이 공격을 했으면 짜증난다고 막 이제 애들 야만족이라고 비하를 해놨겠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3세기 정도 되면 이제 동천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들으세요. 동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쳐버려요. 야! 그러면서 이제 한번 공격해! 라고 하는데 이때 중국은 위나라였어요.
근데 이 위나라가요, 우리 삼국지 보셨죠? 너무 많아서 못 보셨어요? 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위나라가 거의 통일을 목전에 뒀어요. 근데 고구려가 친 거야.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아주 고구려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위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격이 땅에 떨어져요. 왕권도 땅에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때 당시가 이제 3세기인데요. 3세기 때 들어오면요, 백제가 등장을 해요. 백제 고이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이왕이 등장을 해서, 자 보세요. 고구려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없죠. 막 전쟁, 벌써 전쟁하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군현, 낭랑, 대방이 있었고 그 밑에 백제가 있었습니다. 이 백제는요, 시작할 때 한강을 먹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시작하는 나라가 백제였어요. 그때 이제 3세기 정도 되면 고이왕이 등장을 해서, 자, 이렇게 태평성대가 있어? 뭐 태평성대?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 피해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백제입니다. 고이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고이왕은 벌써부터 율령을 반포하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편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령부터 반포하고 그리고 육좌평, 16관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16관등제.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은요 9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9급부터 1급까지 공무원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16급 공무원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좌평은 뭐냐? 6명의 장관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6개의 장관 만들었고 그 밑에 16관등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관료 체제가 정비가 돼가고 있는 것이 백제인데 고구려 뭐 하고 있죠? 전쟁 나를 따르라. 야, 이게 시작.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돼도 관복에 색을 입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복제도 시행을 합니다. 빨간색 옷 입히고 파란색 옷 입히고 이렇게 입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예전에는 어린 놈이 어디다 대고 인사를 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빨간 옷 입고 있고 난 청색 옷. 뛰어가서 죄송합니다. 막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그대로 잡히게 되는 것이 이 관복제,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는요, 보세요. 벌써 체제가 잡히고 있는데 고구려 입장은 뭐 하고 있어요? 고구려는 복수를 해야죠. 이놈들을 박살을 내야죠. 자, 그래서 미천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미천왕은요, 자, 우리 선왕이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위나라 저놈 자식들, 우리가 박살내자. 그리고 지금 저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제 정비를 빨리 하자. 그래서 고구려는 체제 정비를 급속도로 해서 정상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천왕이 됐을 때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얘들이 깨졌어요. 그래서 5호 16국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5개의 오고랑캐가 16개 조그만한 나라들을 막 우수히 만들고 있는 이런 시점이 도래하게 됐을 때 때는 됐다. 공격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미천왕.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이 요동 지역을 쳐버립니다. 이 요동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천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미천왕은 누가 제일 싫죠? 이 중국 애들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이놈의 새끼도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지. 그 요동을 지금 점령을 했는데 그 아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떡하니 낭랑군하고 대방군 한군현이 있는 거야. 이것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야, 쳐버려. 박살내버립니다. 이렇게 박살내버리고 이 아래 동네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 고구려 미천왕 때죠. 그래서 미천왕은 낭랑도 축출해버려요. 낭랑 축출하지요. 요동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한번 봅시다. 책을 보세요. 일단 우리가 동천왕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책에 보시면 1번 고구려입니다. 국내성 시대예요. 그래서 기역본 성립,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고요. 자, 그 니은번 표 밑에 보세요. 유리왕 나왔는데 천도했어요. 국내성으로 천도했고. 태조왕 나왔죠. 뭐만 기억하셔라?
옥저를 복속했다. 요건 기억하셔야죠. 고국천왕 뭐 진대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칠판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동천왕 때 비로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천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급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면 57쪽이 나와요. 고구려의 진대법 사료가 나와 있죠. 고국천왕이 세 번째 줄에 점점점이 나오는데 이에 왕은 소속 관리에게 명해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서 애들한테 풀어줘라 라는 거죠. 맨 끝에 보면 겨울 10월에 갑계하는 상설기구, 여러분 임시기구와 상설기구가 뭐냐면요, 임시기구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거예요. 저거 뭐 필요한데 모여. 자, 여기에서 이거 우리가 뭐 무슨 회, 뭐 자치단체 하나 만들었다. 임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끝나면 해체하자. 임시적으로 만든 거니까 해체. 상설기구는요, 우리 지금 청와대 있죠. 청와대 계속 만들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죠. 상설기구입니다. 무슨 부서, 환경부, 뭐 국방부 계속 유지가 되죠. 상설기구예요. 근데 임시기구 없애도 이런 것이 임시기구인데 지금 보면 뭐예요? 상설규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해. 진대법. 멋있죠? 자, 미음번 동천왕 너무 힘든 고구려가 돼버렸다라는 내용. 자, 이제 백제로 볼게요. 백제. 자, 기업번 성립. 그래서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누구예요? 온조가 내려오지요. 온조가 내려와서 수도를 세우니 그것이 백제입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의 고이왕을 볼게요. 고이왕 외우셔야 되는데 율령을 반포했고요. 자, 그리고 육자평 16관 등제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관복제도 입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령, 육자평 16관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신라는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신라는요, 아직 신라가 아니에요. 사로국이에요. 신라는 6세기 때 신라라는 호칭을 씁니다. 사로국이에요. 지금 애들은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태백산맥, 소백산맥에 끼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얘들하고 조금 영향을 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늦어요. 그리고 문물 수용하려 해도 산을 타가지고 얘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자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느지막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토착 세력, 유이민 집단, 그리고 박석, 김 씨가 교대로 왕이 아직도 중앙 집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혁거세, 그리고 석탈해, 김할지 이런 왕들이 서로 교체를 하면서 서로 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4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천왕과 고이왕. 4세기로 가면요, 이제 조금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라가 등장해요. 지금 1세기부터 3세기는 고구려, 백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칠판 보니까 격동의 4에서 5세기예요. 4에서 5세기는 외울 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외우겠다? 한번 외워보세요. 이게 막 지금 정신없는데 어떻게 외울 거냐 이거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고구려의 미천왕부터 다시 하지요. 미천왕은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요동을 점령했죠. 그래서 낭랑도 격파해버렸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왕이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고국원왕은요, 굉장히 뭡니까? 조금 전투적이라고 해야죠. 호전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백제는요, 지금 보세요. 미천왕 때 백제가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자, 백제 고위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고구려예요. 고구려에 미천왕이 등장을 했었죠. 미천왕이 어딜 쳤어요? 요동 지역을 쳤습니다. 그래,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구려가 점점 세력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중국도 막 공격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백제는 뭐하고 있었어요? 여유가 넘치죠.
그런데 여유가 넘쳤던 이유가 뭐냐면요. 백제는 조금 좀 세련되고 우아한 기풍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옆에 나라들하고 친했단 말이죠. 친분이 있었어요. 교류하자, 자 품격 있게 살아야 돼, 이런 쪽이 이제 백제였는데, 고구려는 지금 전쟁에 혈안이 돼 있죠. 복수, 중국 놈들, 이 짱끼 이놈들이 여기 왜 살아? 그렇죠? 그러면서 낭랑대방을 축출내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흡수를 내버렸어요. 얘들 몰아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죠? 백제. 그렇죠? 백제가 보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당시 고국 원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전적이에요. 이 백제 조그만한 나라는 뭐야? 야, 우리가 아래로 왔으니 니들이 인사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근초고왕입니다. 자, 이제부터 격동의 4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미천왕부터 4세기. 야,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근초고왕이, 백제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면서요. 이게 뭔 소리야? 야, 우리도 그래도 강단 나라야 라는 건데, 근초고왕은요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국가의 기틀이 다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초고왕은 해상 세력을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탄탄한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국방 지금 뭐 보면 막 여기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세를 다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력도 튼튼해서 우리가 점차 영토를 넓혀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체제 정비를 싹 더 강력하게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등장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근초왕이 화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장난쳐? 보니까 그래, 고구려가 지금 왜 이렇게 배짱을 튕기나 봤더니 요동을 먹었구나. 그럼 얘들이 조금 이따 요소를 먹게 되면 요거는 또 일이 좀 틀려지는데, 왜죠? 요소를 쳤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가면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고구려 강해지는 거랑 백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에 이 산동 지방까지 먹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제 치면 답이 안 나오죠. 이때 근초고왕은 읽었죠. 얘들이 중원 대륙 이 길목을 차단해라. 그러면서 강력한 해상 세력을 가지고 요서로 진출해버립니다. 이 요서에 진을 치고 요렇게 돼버리니까, 자, 고국 원왕이요. 진격하자라고 봤더니 이게 뭐야? 중국이 아니고 조그만한 나라 백제가 벌써 저기 가서 설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얘들부터 처리해. 야, 얘 일로 공격하라. 그러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백제는 때를 기다렸죠. 근초고왕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장난치나? 그러면서 백제도 역시, 야, 안 그래도 고구려가 우리 조상들을 너무 괴롭혔었어. 공격해. 그러면서 백제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고구려와 백제의 전면전이 시작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고구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자,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가지고 싸움을 한. 백제는 근초고왕은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죠. 그래서 근초고왕은 자, 고구려가 중국과 상대는 큰 나라다. 얘들하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자, 아들아! 라고 하면서 금구수가 있습니다. 금구수에게 일정 병력을 주고요. 자, 네가 먼저 나가! 라고 하면서 금구수를 보내요. 자, 보내면서 이 황해도 지역에서 그 고국 원왕과 전투를, 일종의 속된 말로 맞짱을 뜨게 됐는데, 이 금구수가요, 고국 원왕을 박살내버렸어요. 우와! 그러면서 고국 원왕이, 야, 이거, 야, 후퇴하자! 그러면서 후퇴하는데, 후퇴길이 차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평양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국내성, 수도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들아, 나 좀 구해줘. 나 지금 포위 상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그 평양성 주변을 누가? 근초고왕이 포위하고 있었죠.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나오죠. 자, 공격해! 그러면서 평양성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고국 원왕을 목을 쳐버립니다. 요것이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고구려는요, 아주 이 씻지 못할 오명, 뭐예요? 고구려 예전에
중국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위나라고 전쟁에서 깨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재정비해서 나를 따르라. 그래 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조만한 나라 백제한테 깨진 거예요. 그것도 왕자한테 1차로 깨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에 이제 고구려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어질 정도로 왕권이 땅에 추락해버려요. 반면에 백제는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구려를 길목을 차단하면서 중국으로 진출을 했고, 고구려를 박살냈고, 그렇죠? 고구려 꿇어! 이렇게 돼버렸고, 그렇죠? 아주 신이 난 백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4세기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등장을 하지요. 소수림왕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백제 우리가 근초고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소수림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마한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고이왕은 이 마한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지는 못했어요. 마한을 전체 통합한 왕이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싸움꾼이었어요. 근초고왕도. 그러니까 싹 다 통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백제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요서지방으로 진출을 해버렸죠. 그러고 났더니 중국에서 엄청 고맙죠. 그러면서 야 이게 어디야? 왜냐면 얘들 정신없는데 길목을 차단시켰어. 고구려.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자. 자, 우리하고 교류할래? 그러면서 산둥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그리고 이때 보니까 이 야만인들, 일본 놈들, 얘들이 엄청 불쌍해요. 야, 얘들도 우리가 다스려주자라고 하면서 왜 규슈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대. 이것이 뭐예요? 백제가 전성기죠.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입니다. 그러면서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하면 요서산둥 규슈로 진출했다. 이거 모르는 그 수험생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왕위도 부자상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근구수가 차기 왕이 되겠죠. 그렇죠? 부자상속으로 왕권도 강화시켰던 근초고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국권왕 전사시켰어요. 멋있죠? 자, 이렇게 되니 엄청나게 강한 세력을 형성한 근초고왕은 그 아래 박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었어요. 박사제도가 뭐냐? 지금 우리 학사, 대학교 나오면 학사, 그리고 대학원 가면 석사, 그리고 석사 끝나면 박사 있죠? 이 박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 박사 고흥을 불러요. 야, 와봐. 네가 똑똑하지?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해라. 그래서 백제 역사 서기를 편찬하게 하는 것도 근초고왕입니다. 야, 품격 있고 여유 있고 신이 났죠. 그렇죠? 반면에 고구려는 미친 듯이 바빠요. 고구려 소수림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니나 가시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소수림왕이 등장하면서 이건 국가의 기틀이 아주 그냥 기강이 흔들리는구나. 이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차근차근히 가자. 그러면서 율령, 법을 만듭니다. 이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사상적으로 통합을 해버려요. 야, 나는 왕이 아니고 부처님인데 이러면서 슬슬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율령불교 태학, 태학이라는 이 국립대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령불교 태학은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셔야 돼요. 소수림왕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탄탄하게 해서 복수해야죠. 그렇죠? 이 복수가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이 차아기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이죠. 자, 이제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했어요. 무섭죠? 이름만 딱 들어도 무서워요, 벌써. 자,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뭘 어찌요? 가야지요. 어디로요? 백제에.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등장하자마자요. 그 다음에 백제를 선제 공격해요. 빵! 백제가 고구려 죽었더니 정신 못 차렸구만. 가자! 라고 하는데 이때 왕이 백제는 아신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덕, 광개토대왕이 이제 원래 이름이 담덕이었는데 담덕이 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야! 저거 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즉위 원년에 백제를 공격해요. 그때 이제 아신왕이 야 막어 그랬는데 여기에서 막았는데 깨지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딱 야 더 들어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야, 이 뒤에가 난리예요. 벌써 여기는 정리가 싹 됐고, 중국도 지금 탄탄해지고, 북방의 유목민도 탄탄해지면서 이 허술한 빈집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 조만한 나라 건들다가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자.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성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얘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자, 광개토대왕은 이제 보자. 이 백제 아까 해보니까 박살냈지. 박살내고 아쉽지만 그냥 오긴 왔는데, 자, 일단 얘들 정리하려면 뭐부터 해야죠? 얘들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쪽으로 갑니다. 만주를 정복을 해버려요. 이 정벌이라는 단어, 그거보다 뭐 그 이외의 단어는 없으니까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광개토대왕이에요. 엄청나죠? 만주를 점령합니다. 자,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광개토대왕. 자, 이제 이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다 끝났잖아. 그렇지? 백제 치죠? 그러면서 이제 대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신왕은요,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대비는 하지요. 그런데 이 대군을 어떻게 막아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신왕이 끝까지 저항을 하지만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돼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야, 아까처럼 해봐. 건방진 놈아, 덤벼. 왜 안 덤비는 거야? 야, 싸울 맛이 나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백제 좀 살려주십시오.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은요, 당시에 천손임을 세계 만방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요. 영락, 영원히 즐겁자라는 거죠. 영락이라는 연호가 엄청난 거예요. 자, 당시 세계 질서는 어디?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돌아갔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도 중국과 웬만하면 친하려고 했었죠. 중국에는 연호를 쓰는데요. 이 연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호 씁니까? 연호가 뭔데요? 연호 쓰지요. 서기를 쓰죠. 서기, 지금 2000 몇 년이죠? 이렇게 되죠. 원래는 우리가 단기를 써야 돼요. 단기 몇 년. 왜? 단군의 국가로부터 명맥을 이어져 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를 써야 되는데 서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서기를 쓰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세계 정복을 해가지고 단기를 쓴, 이건 큰일 날 소리인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서기를 쓰고 달력의 이름을 연호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 연호를 사용했던 것이 당시의 국제 질서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연호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락 몇 년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군사를 이끌고 쳐야 되는 거예요. 복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다? 중국이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엄청난 나라였어요. 이제 백제 같은 치니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이 백제 아신왕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작에 꿇었어야지. 야, 지금 안 돼. 빨리 일어나. 죄송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대국이 소국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 일어나.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대신 앞으로 백제 니들은 우리의 속국임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공납을 조공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개토대왕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이제 잡혔죠. 그렇죠? 국내 질서가, 그렇죠? 고구려, 백제 이렇게 상하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아신왕은요, 이 고구려의 이 고국 원왕하고 성향이 비슷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런데 패배를 했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항복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전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신왕이 여기에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좀만 지나가면 담덕 내가 너 이놈의 자식을 막 그러면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제는요, 아신왕이 옆에 나라 어디죠? 가야. 그리고 이 외, 그리고 중국에 다 서신을 보내서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면서 사신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백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고구려를 칠 것이야. 다들 놀래죠. 야, 너 깨졌었잖아. 내가 깨지기는 내 지금 전략 거지. 아버지의 나라 제가 도와드려야죠.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야는 옆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니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백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고구려를 칠 건데 이 고구려는 전면전으로 했다가는 박살이 난다. 니들도 봤지. 중국은 빠져요. 중국은 빠지죠. 야, 나중에 때 되면 얘기해. 그때 이제 상황 봐서 도와주든가 할게.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 있는 사로국을 치자. 신라를 치자는 얘기예요. 이 신라를 쳐가지고 흔들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같이 공격하고 좀 있으면 중국이 도와줄 거야. 그러면 고구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1차 계획으로서 이 외에서 왜구들이 쳐들어가는 것이 4세기 신라입니다. 당시 신라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마립간이 있었습니다. 4세기 뇌물 마립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립간이 뭔데요? 왕호예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이라는 왕호를 씁니다. 백제도 이와 유사한 그 왕호가 있는데 백제는 안 건드려요. 너무 복잡하고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근데 신라는 가끔 내요. 그런데 우리는 중급이라 내진 않는데 의미는 알아두자 이거죠. 자, 거서관 착자 박혁거세요. 거서관이에요. 왕이 6세기에 지증왕 때 왕호를 써요. 그리고 4세기 뇌물, 우리가 뇌물왕이라고 하는 뇌물 마립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왕이 맨 처음에 마립간을 최초로 쓴 사람이고 4세기 때 6세기 때까지를 원칙적으로는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금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군장, 대군장이다라는 얘기고, 대군장 의미의 마립간을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뇌물 마립간이 있었을 때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정신 한 개도 없죠. 와, 이제 이 뇌물 마립간은요, 이 국가가 존폐 위기를 맞아요. 왜구가 쳐들어오고 가야도 슬금슬금 치고, 이게 신라가 이제 정신 없죠. 백제가 뒤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신라 뇌물 마립간은 왕이시여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 청할 때가 어디예요? 광개토대왕밖에 없죠. 왕께 귀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 노객은 왕께 귀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렵죠. 노객은 이라는 말은 신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에게 신하의 나라는 왕에게 귀의해서 분부를 좀 청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광개토대왕은 도와주게 되지요. 왜? 자, 이걸 모를까요? 이놈들이 장난친 거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는데, 자, 군사 5만 명을 기병과 보병 5만을 내려보냅니다. 완전 장난 아니고 5만 명은 지금도 큰 숫자인데 이때 5만 명이면 아주 그냥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기저귀 입고, 얘들은 기저귀 입고 싸우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사신단 그림, 당시에 사신 그림은 기저귀만 차고 있어. 이 얘들이 막 창 들고 왜 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기병, 보병, 말타는 막 죽여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도망가지요. 근데 봤는데 옆에 이건 또 뭐 이 쬐깐한 게 와가지고 설치고 있어. 얘들도 쳐버립니다. 이때 이 가야가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당시 육가야에 6개의 가야죠. 육가야의 3개, 그 육가야의 질서는 누가 잡고 있었냐면 이 금관가야가 잡고 있었어요. 금관가야, 뭐 아라가야,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금관가야가 6개의 가야에 거의 뭐 짱 역할을 했던 나라인데, 이 금관가야가 어떻게 보면 수도예요.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망할 위기까지 갑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동해서 이제 대가야로 가야의 질서가 옮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배경이 뭐냐? 이건 뭐예요? 광개토대왕의 공격입니다. 고구려군의 공격,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관가에서 대가야, 이것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질서입니다. 결국엔 뇌물왕 하면, 뇌물 마립간 하면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해요? 왜구를 토벌했다라는 거.
왜구 토벌을 했었다라는 거. 누구에도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받아서 왜구를 토벌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내려와서 쳤지요. 이것은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나중에 어딨어? 그냥 지금 인사해. 왜요? 지금 보니까 이 5만 명의 일정 부분은 퇴각시키고 나머지는 냅둡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신라 입장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퇴각했다가 조금 있다 또 벌어지면 이 조만한 것 때문에 또 와야 돼? 내가 그냥 국경을 방비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격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고구려의 영향력에 노익이 되는 신라입니다. 고구려가 내정간섭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라 내물왕이 광개토대왕에게 높이 막 존칭하면서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막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이 호명 그릇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밥공기처럼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의 밑둥에 보면 여기 밑둥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밑둥이 있잖아요. 이 아래에 보면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호명 그릇을 봐도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조금 칠판을 지울 필요가 있죠. 좀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국제 질서가 완전히 그냥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고구려 중심. 자, 백제는요, 지금 뭐 완전히 밟혔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살아볼까? 그러고 덤볐다가 오히려 그냥 지금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죠. 자, 이 광개토대왕의 이 그 활약을 누가 또 배웠냐면 그의 아들 장수왕이 배웁니다. 자, 5세기 때 들어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등극을 하는데요. 장수왕은요, 이 백제가 못마땅해. 왜요? 아버지를 속여서요. 그래서 고구려를 더 위험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백제예요. 이 쳐죽일 나라 백제가 있어요. 야가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항복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대국으로서 소국을 이렇게 더 이상 괴롭히는 거는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렇죠? 그 정도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분위기가 틀리다라는 거죠. 백제 너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장난쳤지? 내가 너 정벌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백제를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장수왕이고요. 이 장수왕이 군사를 움직이려고 봤더니요. 불안한 거예요. 백제는 누구랑 친하죠? 중국하고 친한데 당시는 중국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북조와 남조로 양극화되어 있었어요. 자, 이 장수왕이 이제 백제를 공격하자 움직이니까 이쪽에서 붕 하면서 군사가 움직여요. 안 돼.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야, 이거 이상하다. 쟤들 왜 이래? 그러니까 얘들도 우웅 하면서 멈추죠. 이거 우리 뭐야 이거.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지요. 거꾸로. 얘들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전쟁을 하기도 외교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수왕이 북조를 찾아갑니다. 야, 북조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 근데 왜 갑자기 그래? 내가 정보 하나 줄게. 뭔데? 남조 애들이 니들 치려고 군사를 움직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봐봐. 봤는데 진짜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시기에 동시대에 남조에 가서 사신을 보냈어. 똑같이 얘기하니까 서로 움직이는 거죠. 이 묘한 긴장감을 전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 장수왕입니다. 자, 이 장수왕 때 그 백제 계로왕이었는데 분위기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계로왕 전에 비유왕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비유왕. 죄송해요. 계로왕은 다음 왕인데. 자, 비유왕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장수왕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요. 자, 장수왕이 제2의 수도를 건설해라. 그러면서 이 갑자기 평양성 부근에 막 궁이 올라가고 막 군대가 막 내려오고 막 그래요. 자, 이제부터 준비는 다 끝났다. 자, 우리 수도를 옮긴다 라고 하면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제와 신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국내성이라고 하면 저기 우리 이렇게 지금의 국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백두산 있죠? 백두산 옆에 봉우리처럼 이렇게 하나 있는 중강진인데 이 옆에가 국내성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성이라고 하면 좀 거리가 있지요. 국내성에서 공격한다 그러면 군사가 움직이면 보여.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양성이 갑자기 눈앞에 보여. 이 애들이 군대를 밀고 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비유왕은요, 신라를 찾아가지요. 그렇죠? 당시에 눌지 왕이에요? 눌지 마립관이죠. 눌지 마립관과 만나요. 그러면서 야, 얘 지금 수도 천도했거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찍어 눌릴 건데 야, 너도 내정간섭 받고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렇지? 그래서 말 그대로 신라, 백제, 나제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른바 이걸 가지고 남쪽으로 진격한다라는 남진 정책을 표방하면서 평양성으로 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양성 천도 이 바로 직후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는 거예요. 역시나 달러 이 이후에 바로 공격이 들어가니 이것이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입니다. 이때 당시에 비유왕은 이제 없고 계로왕이 있었어요. 계로왕. 자, 계로왕이 끝까지 막는데요. 막힙니까 이게? 아주 계획된 그 전쟁인데요. 바로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면서 당시의 수도가요. 한성이었습니다. 한성이라고 하면 서울을 얘기합니다. 서울. 한성이 수도였는데요. 이 수도가 바로 함락대행. 수도가 함락대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강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죠? 백제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한강을 뺏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왕이 이 최전방에서 전살내버렸기 때문에 이 백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후퇴하라, 퇴각하라 이렇게 계속. 그럼 얘 장수왕은 뭐 하고 있죠? 야, 밀어붙여! 그러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한강은 이미 점령을 했고요. 그 아래로 진격하라! 그러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문주왕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문주왕은 어떻게 왕이 됐겠어요? 퇴각하라! 도망가자! 야, 근데 우리 왕이 죽었다며? 맞아. 그러면 우리 왕은 누구야? 누구? 그 아래에 당신이 왕하셔. 문주왕이에요. 엉망진창이죠. 퇴각하기 바빠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충청도 지역에 가면 금강이 있어요. 금강을 배경으로 놓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을 치고 수도를 잡자라고 해서 수도를 옮기게 되니 그것이 웅진성입니다. 이걸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한강. 그래서 이 한성이었다면 한성에서 이렇게 해서 웅진성으로. 웅진성이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공주를 얘기해요. 공주. 그래서 천도됐다라는 것. 이 배경은 뭡니까? 장수왕의 평양천도지요. 남진정책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했기 때문에 치면서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주왕이 웅진성으로 수도를 정하고 이제부터 웅진성 시대로 도래하는 것이 백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경 지도도 바뀌지요. 그렇죠? 한강이 있는데 이제 백제는 쪼만해졌어요. 신라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 웅진성 시대는 왕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도 파탄나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고 귀족들이 권력 다툼하고 왕 알기 우습게 알아버리고 왕권을 능가하는, 그렇죠? 귀족들의 권력을 가진 이렇게 이제 비참한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고, 고구려는 지금 신났죠. 그렇죠? 자, 이제 백제도 했고 한강도 먹었으니 자, 농사도 짓고 좋은 세상이야 라고 되는 것이 장수왕. 그렇죠? 자, 그리고 장수왕은 한강을 장악했죠. 그래서 한강을 장악한 것은 장수왕이고요. 한강을 장악하고 여기에 비석을 세우니 그것이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그래서 이 충주 지역에 비석을 세워놔요. 자, 비석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한강은 이제 고구려 땅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개토 대왕릉 비석을 세우는데 이것도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 하면 비석 두 가지나 세웠구나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중앙에 국가대학교가 있었어요. 최고대학교 태학. 4세기 소수령왕이 태학을 만들어놨잖아요. 지방에도 대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경당을 만들어서 지방에 이제 그 유학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무술 교육도 시켰던 왕이 또 장수왕입니다. 그렇죠? 자, 장수왕 그리고 문주왕 그렇죠? 그리고 신라도 지금 분위기 딱 보니까 이거 공격받으면서 분위기 딱 보니까 백제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신라도 긴장 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성왕이 있는데요. 동성왕 때 신라를 찾아가요. 신라도 역시 동성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라에는 소지 마립관이 있어요. 소지 마립관. 그래서 소지 마립관과 동성왕이 자. 우리 약간 평화 시대죠. 전쟁이 지금은 없잖아. 그렇죠? 아까처럼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그 대전쟁은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숨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동맹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럼 동맹기간 아니에요? 맞아요. 동맹기간인데 이제는 혈연지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척관계로.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혼동맹. 그러면서 사위 국가가 사돈의 국가가 돼버리는 것, 이것이 동성왕과 소지왕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체결됐죠. 그래서 어딨어? 어딨어? 이거 왜 또 지웠을까요? 설명하다가 지웠구나. 그렇죠? 비유왕과 늘지왕이 나제 동맹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소지왕과 동성왕이 2차로 동맹을 체결했으니까 결혼 동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나제 동맹 누가 했어요? 그냥 모르겠다. 굴비가 했다라는 거죠. 굴비 동맹이라고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결혼 소동이 있었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자, 4에서 5세기 격동의 4에서 5세기가 이제 끝이 났어. 57쪽. 자, 판서로 미를 보기 아래로 갈게요. 동그라미 1번 구구려 기억번에 미천왕이에요. 됐고요. 요동으로 진출했고 낙랑과 대방군으로 축출했어요. 자, 니은번에 고국 원왕이죠. 백제 근초고왕과 전쟁을 하죠. 호전적인 왕 고국 원왕.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면 평양성 전투 중 전사를 냈다. 누가 쳤어요? 백제 근초고왕이 목을 쳐버렸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소수리왕이죠. 하나의 단어처럼 율령, 불교, 태학을 외워라 라는 거죠. 광개토대왕 대규모 정복사업, 만주를 다 정명을 해버렸죠. 백제를 굴복시켰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연호를 썼으니 영원히 즐겁자라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자, 58쪽 갑시다. 미원번에 장수왕이 나오죠.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간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간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저급하잖아요. 그래서 각기 교류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추진했고 백제를 공격해서 그 계로왕을 전사시켰고요. 한강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고 그렇죠. 자, 백제 볼게요. 근초고왕 4세기죠. 자, 미천왕이 요동을 먹었으니 백제 근초고왕이 요서로 진출했다라는 것이죠. 백제 근초고왕 만을 완전 정복하고 요서산동 규슈로 진출했고요. 이 규슈로 진출했을 때 칠지도 아시죠? 이렇게 7개의 칼날을 가진 검을 백제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하사했습니다. 이때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부자장속 그리고 백제 역사서 서기를 쓰게 됐다. 니은번에 침류왕이 있는데요. 침류왕 설명을 안 드렸는데 침류왕이 뭐였습니까?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근초고왕이 전성기니까 근초고왕이 불교를 수용했겠거니 하는데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초고왕에다가 불교 수용 딱 집어넣으면 헷갈려요. 잘 판단하시고. 자, 디귿번에 아신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에게 굴복했죠. 자, 리을번 비유왕 나제 동맹 요것만 하시면 되고 미운번 계로왕 모르셨대요. 그냥 함성이 깨졌다. 그리고 전사했다. 비읍번 문주왕
공주로 천도했죠. 그리고 동선왕 때 결혼 소동, 그렇죠. 그리고 탐라, 제주도도 복속을 했어요. 자, 신라 마립관 시대지요. 뇌물마립관입니다. 그래서 김씨 왕이 독점 마립관을 썼고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해서 왜굴 격퇴했고요. 왜굴 격퇴 이후에 고구려군이 주둔을 하면서 암울해졌죠. 그렇죠. 내정간섭을 받고 호우명 그릇. 자, 그리고 니은번에 맨 아래 있어요. 눌지마립관.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하죠. 이른바 뭡니까? 나제 동맹인데 굴비동맹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59쪽이에요. 그래서 소지마립관, 동성왕과 어떻게 결혼 동맹. 그래서 결혼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자. 뭐 이런 쪽이죠. 엄청 또 힘들었죠.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6세기 이후의 상황을 공부할게요.